이어서 15쪽이에요. 성취 기준 읽어볼게요. 10-3.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 과정을 조사하여 동물에 따라 한 살의 유형이 다양함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 지금 뭐 배웠죠? 대부분 곤충 한 살이를 배웠어요. 그쵸? 이제 처음에 이제 알 낳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개, 강아지 있죠? 새끼 낳는 거 이렇게 보면서 다양한 동물의 한 살이가 있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볼게요. 먼저 간단하니까 성취 기준 해설을 읽지 않겠습니다. 참고할 때 6번 알을 낳는 동물 동그라미. 그래서 먼저 닭의 한 살이를 알아봐요. 여러분 알죠? 닭의 한 살이 뭐야? 알, 병아리, 그다음 큰 병아리, 다 자란 닭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막 굳이 여러 번 설명 안 할게요. 우리 할 게 뒤에 엄청 많기 때문에 쉬운 부분은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넘어갈게요. 16쪽. 그래서 이렇게 알을 낳는 동물을 한 살을 구분하는데 그 16쪽에 보면 주의점 보면 한번 볼게요. 모든 별로 거기 써 있어요. 알을 낳는 동물 뭐가 있죠? 조류나 파충류, 그 다음에 양서류, 어류 등 알을 낳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각 동물의 한 살을 비교해보는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밑줄 이때 척추동물을 주로 조사하도록 안내하고요. 그 다음에 곤충류는 뭐 하래요? 배추인나비 한 살이에서 다루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곤충류 다른 것도 있잖아, 그렇지? 다른 것도 있는데 굳이 딴 거 하지 말고 곤충류라면 우리 배웠던 거 배추인나비를 위주로 다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닭의 한 살이는 여러분 다 아실 거야. 쭉 읽어보고 관련 배경 지식에서 난생동물이라는 거 그 이름만 체크할게요. 난생동물 뭐죠? 알을 낳아 번식하는 동물을 뭐라고 한다? 난생동물이라고 한다. 거기 안에 뭐가 있죠?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류 등이 있어요. 거기 관련 배경 지식에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에서 연어의 한 살이 있죠. 연어가 알, 새끼 연어, 다 자란 연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이제 연어의 그런 일생이 나오긴 하지만 연어가 어떤 어류냐면 옆에 적어둘게요. 회유성 어류예요. 회유성 어류.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자기가 알을 낳을 때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 강으로 돌아가죠.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어류를 뭐라고 한다? 회유성 어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볼게요. 개구리는 알, 올챙이, 개구리로 되어 있죠. 두 번째 밑줄 칠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올챙이는 물속에서 살고 아가미로 숨을 쉬죠. 그 다음에 밑줄. 올챙이는 자라면서 다리가 생기는데 이게 노래 때문에 다 알 거야. 뒷다리가 먼저 쏙 나오죠. 뒷다리 2개. 그 다음에 뭐야? 앞다리 2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꼬리가 짧아지고 개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알에서 개구리가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대요? 한 40일 정도 걸린다. 이 정도만 체크할게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거기 보면 도롱뇽의 한 살이 나와 있고요. 비슷해요. 도롱뇽이랑 두꺼비 나왔는데 개구리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연어도 나와 있죠. 연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연어는 알을 강에 낳지만 알에서 깨어난 어린 연어는 바다로 헤엄쳐 가서 다 자랄 때까지 바다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 밑줄. 다 자란 연어가 산란기가 되면 암컷과 수컷 모두 몸 색깔이 변해서 무슨 색이냐? 이걸 뭐라고 하는데 혼인색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될 때 그때 나오는 색깔을 뭐라고 한다? 혼인색이라고 하고요. 혼인색을 띠며 바다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죠. 아까 이것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회유성 어류라고 얘기했죠. 자신이 태어난 곳에 다다르면 암컷이 알을 낳고요. 짝짓기를 마친 암컷과 수컷은 곧 죽는데요. 좀 불쌍하죠. 죽어. 그래서 보통 이렇게 3년에서 5년이 지나면 성숙해서 짝짓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대부분 3년에서 5년까지 사는 거야. 살고 이제 마지막에 짝짓기를 할 때 되면 애들가 죽은 거죠. 죽으려고 가는 거야. 애를 낳고 번식하려고. 이걸 읽고 좀 약간 슬펐어요. 그 다음 탐구활동 7번. 새끼를 낳는 동물이에요. 동그라미. 여기서 대표적인 얘가 강아지, 개가 나옵니다. 개. 한 사이클 되어 있죠. 갓 태어난 강아지가 큰 강아지가 되고 다 자란 강아지가 됐는데 처음에 거기 그 사이클에서 처음에는 몇 주냐면 6에서 8주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6에서 8주 정도가 되면 큰 강아지가 된다고 하고 보통 2달이죠. 2달 가까이 되면 강아지가 이제 좀 큰 강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7개월에서 10개월이 되면 다 큰 개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게 1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따지면 저도 강아지 키워서 알지만 애들이 나와서 12개월 정도 되면 다 컸네, 더 안 크겠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1년 정도 된다는 거죠. 7에서 10개월. 다음 읽어보시고 나머지 내용 그냥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이야. 새끼가 있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 다음 18페이지 넘어갈게요. 거기서 이제 관련 배경 지식에서 2번 보겠습니다. 태생동물과 난태생동물이에요. 뭘까요? 태생은 뭐예요? 뱃속에서 이제 새끼가 나오는 걸 태생이라고 하고 난태생은 알로 낳는 걸 난태생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태생은 포유류에서 볼 수 있다. 태아는 어미의 몸속에 있는 태반이라는 주머니에 쌓여 있으며
탯줄을 통하여 모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보통 포유류죠. 그 다음 밑줄, 포유류는 모두 젖을 먹여 새끼를 기르고 몸은 털가지로 접혀있다. 이게 뭐예요? 포유류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캥거루 동그라미 치세요. 캥거루는 포유류의 종류입니다. 포유류예요. 포유류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도 많아. 캥거루와 코알라는 포유류인데 이게 종속 과목 강문계로 따지면 강이야, 강. 포유류 강에 종속 과목 강문, 문. 과목이죠. 유대, 류 또는 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땠어? 종에서부터 아까 우리 여까지 갔죠. 종속, 과목, 강문, 계약.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 뭐야? 포유류 강에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류도 포유류 안에 들어가. 사실 포유류 강이에요. 포유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대목 또는 유대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류라는 말을 이런 거 좀 헷갈리게 써요. 그러니까 류라는 말은 사실 어디 없죠. 종속, 과목, 강문, 계에도 없어요. 하지만 그냥 우리가 분류하기 위해서 그냥 뭐 포유류, 유대류, 뭐 다지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분류하는 종속, 과목, 강문, 계랑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거야. 포유류는 어디에 속한다고? 강. 그 다음에 유대류는 목이야. 그리고 얘를 캥거루가 여기 유대류에 들어가는데 유대류를 뭐라고 하죠? 포유류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되시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같은 류라고 해서 얘랑 동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유대류니까 얘는 포유류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류로 따지면 얘는 강이고 얘는 목이에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유대류도 포유류에 속하는데 이 포유류의 약간 아종이에요. 아종이 뭐냐면 약간 사실 이유가 뭘까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지역이 어땠어? 옛날에 이렇게 떨어져서 따로 지낸 거야.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여기 다 붙어 있잖아. 그래서 이 포유류라는 게 뭐 다양한 변종들이 생겼지만 같이 자랐어. 그래서 포유류라는 게 나왔는데 얘네들은 좀 일찍 떨어지고 나서 걔네 고립됐죠. 그렇죠? 그 호주 대륙에 고립이 된 거야. 고립이 돼서 얘네들은 뭐가 발달이 안 됐냐면 이 태반이 잘 발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낳고 나서 계속 주머니 속에 키우는 거야. 왜? 이게 발달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엄마의 그 도움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 주머니가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유대류라고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얘도 뭐다? 포유류다라는 거 알아둘게요. 그 점에 써있죠. 캥거루는 새끼를 낳지만 태반이 발달하지 않아 태아가 어미의 몸속에서 영양분을 받으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캥거루의 새끼는 아기 엄지손가락보다 작은 크기로 어미의 몸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아주 영양분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로 나오고 나서 이제 어머니 배에 있는 주머니 속에 찾아 들어가서 이제 어미 젖을 먹으면서 캥거루로 자라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유대류라고 하고 얘네들도 뭐다? 포유류다. 이거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 밑줄 난태생은 알이 어미의 몸속에서 부화하는 거. 이거를 난태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태생이야. 무슨 말이냐면 알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 했어? 아까 난생동물이라고 했어. 난생. 그쵸? 난태생은 뭐냐면 알인데 나올 때는 새끼로 나오는 거야. 이게 돼요. 그래서 뱃속에서 알이 이미 깨지는 거예요. 이게 돼. 그래서 알의 먹이를 갖고 있다. 알로 갖고 있다가 박혀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알로 있다가 나오는 거야. 나올 때는 새끼로 나와. 이게 돼. 그게 살모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난태생이라고 한다. 달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난생, 얘네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알로, 어류 같은 거, 그 다음에 파충류 같은 거, 그 다음에 태생, 새끼로 나와. 근데 애매한 애들, 처음에 알이 생겼는데 나올 때는 새끼로 나와.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난태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난태생은 알이 어미의 몸에서 부화한다. 어미의 몸에서 부화한 거예요. 이미 부화해버려서 새끼 형태로 나오는 것을 난태생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헷갈리거든. 난생이랑 난태생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죠? 그 부분 체크할게요. 그 다음 3번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되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 읽어볼게요. 사람을 비롯한 개, 고양이 등의 포유류와 새 같은 조류는 어미 뱃속에서 새끼나 알이 생기면서 암수가 결정되죠. 보통 뭐 때문에? 성 염색체가 달라져서 생기는 거예요. 생식 때문에. 근데 뱀이나 악어, 거북 등 몇몇 동물들은 나온 뒤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암수가 결정이 돼요. 이는 온도에 따라서 성을 결정하는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온도에 때문에 결정되는 동물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둘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성 염색체 차이로 애초에 딱 처음에 수정될 때부터 정해집니다. 그 부분 체크하고요.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났어요. 이제 3학년 2학기예요. 동물의 생활. 오히려 3학년 2학기가 훨씬 쉬워요. 그냥 너무 상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읽어보면 이런 것도 배워?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동물을 관찰하여 특징에 따라 동물을 뭐 할 수 있대? 분류할 수 있다. 사실 분류하는 게 이 부분의 포인트예요. 3학 2학기 포인트는 동물들을 관찰해보고 이렇게 있다. 뭐 다리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학 2학기 때는. 첫 번째, 동물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옆에 적어둘게요. 경험, 학습, 모형. 경험, 학습, 모형 어떤 때 쓴다고 했죠? 애들이 그냥 진짜 뭔가 배워야 된다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경험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무슨 모형? 경험, 학습,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실 동물들을 다 분류할 수가 없잖아. 동물원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동물 카드로 분류합니다. 동물 카드 모양 보면서 이렇게 뭐가 있네 분류를 하는데 거기 볼게요. 처음에 뭘로 하냐면 동물 카드인 동물을 날개가 있는 것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분류해요. 분류하고 나서 다른 분류 기준을 세우고 동물을 분류해 봅시다 라고 하죠. 거기 주의점이 중요합니다. 분류 기준은 3, 4학년을 고려해요. 뭐라고 하고 밑줄 가급적 이진 분류를 한다. 그 밑줄 이진 분류.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분법이에요. 날개가 있니? 그래서 예, 아니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뭐야? 이진 분류예요. 그리고 그 다음 유의점도 밑줄. 한 번 분류한 결과를 다른 기준에 따라 더 분류할 수도 있다. 밑줄. 그래서 예를 들면 다리의 유무로 분류한 뒤 다리가 있는 동물로 분류된 동물을 또 뭘로? 다리의 개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분류된 걸 한 번 더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크다 작다는 사람마다 어때요? 기준이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크고 무엇보다 작은 것인지 기준을 정하도록 지도하래요. 이런 크다 작다 같은 거.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갈게요. 20쪽 관련 배경 지식이에요. 동물 써야겠죠. 동물 거기다가 옆에다 적어줄게요. 동물은 종속 영양생물이죠. 종속 영양생물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식물 나와죠. 식물 동그라미 치고 식물은 뭐예요? 독립영양생물이에요. 독립영양생물. 그래서 식물은 독립영양생물이기 때문에 거기 써 있죠. 햇빛을 이용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지만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밑줄 동물은 이와 달리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고 식물이나 다른 동물을 먹음으로써 양분을 얻는 뭐래요? 종속 영양생물이다 나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동물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했다? 신경의 발달 동그라미. 동물은 당연히 식물과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식물이 신경이 없죠. 그쵸? 식물은 없어. 근데 동물은 뭐가 있어? 신경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죠. 그리고 읽어볼게요. 동물은 자극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러한 빠른 반응은 밑줄 신경계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해놓고 옆에다 화살표 적고 인체 신경계 옆에다 적어놓고 6학년 2학기 인체 자극과 반응 6학년 2학기라고 적어둘게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뭐 자극과 반응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6학년 2학기 때 딱 인체 그거 하나 나옵니다. 사람 몸의 자극과 반응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변 동물 생존 방식 거기 보면 우리 아까 봤던 뭐 의태, 보호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건데 거기 마지막 거 볼게요. 다른 동물을 모방하는 동물이 나와 있죠. 거기 꽃등에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꿀벌과 같이 생겼어요. 여기 적어줄게요. 꿀벌과 같이 생김. 진짜 보면은 구분 못해요. 얘는 파리예요. 파리 목인데 그러니까 파리과인데 생긴 건 꿀벌처럼 생겼어. 그래서 왜 그럴까요? 당연히 천적을 보호하기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꽃등애라는 그런 애가 있다. 궁금할까봐 검색해봤어. 검색해보니까 꿀벌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구분을 못한대. 근데 특징이 뭐냐면 침이 없어요. 꿀벌이랑 달리 침이 없고 그냥 꽃 위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구분을 못한대요. 일반 사람들은 이게 꿀벌인지 꽃등인지 구분을 못한대. 그 다음에 거기 주홍박, 각치, 나방, 애벌레는 뱀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생겼어요. 그런 것만 체크해놓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모방하는 동물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꽃등에는 꿀벌을 모방했고 주홍박, 각시나방, 애벌레는 뱀을 모방했다. 이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 밑에 동물의 등뼈 유무라고 해서 척추동물과 이제 무척추동물로 나누죠. 근데 사실 무척추동물은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 엄청 자세히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건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 거기 포유류, 조류를 묶어서 정온동물이라고 할게요. 정온동물. 뭐죠?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죠. 그렇죠? 포유류와 조류는 정온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를 묶어서 변온동물 적어놓을게요. 변온동물. 온도가 수시로 바뀌어요. 그 정도만 체크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척추 동물은 참고만 하세요. 여기 지도서에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뭐 극피 동물이 뭐고 절지 동물이 뭐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근데 나왔으니까 읽고 넘어갈게요. 극피 동물은 몸은 사방으로 같은 모양인 방사대칭형이고 딱딱한 껍데기로 쌓여있다. 대표적인 예로 불가사리와 성게가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극피동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절지동물은 뭐 거미와 메뚜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곤충도 절지동물이에요. 곤충도 절지동물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 무척추 동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절지동물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배우니까? 곤충에 대해서 배우니까 아마도 이 절지동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환형동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예로 지렁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렁이. 환형동물. 지렁이. 예시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연체동물의 대표적인 예로 오징어와 조개류가 있어요. 연체동물 중에 뭐가 있다? 오징어, 문어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조개류. 21쪽이에요. 그 다음에 편형동물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무척추 동물은 별로 참고만 하세요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나씩 매칭 시켜놓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 예시로. 플라나리아 여러분 옛날에 해본 적 있을 거예요. 플라나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 쪼개면 또 이렇게 재생해서 살고 재생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걸 뭐라고 한다? 편형동물이라고 한대요. 편형동물. 그다음 말미잘 해파리 같은 애들을 뭐라고 한다? 자포동물이라고도 하고요. 앞에다 적어주세요. 강장동물이라고도 해요. 자포동물 혹은 강장동물이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은 고등학교 생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척추 동물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때. 근데 이거를 예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예 하나 정도만 알아두라고 하는 거고,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과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교사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시로 그런 지식을 나온 거지만 우리 지금 교육과정과 얘네들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어. 엄청 힘든 거지만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불안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2페이지예요. 별표 칠게요. 이성치 기준은 별표. 3-2 성치 기준입니다. 동물의 생김새 밑줄 치고 동그라미 1번 적어 놓을게요. 동그라미 1번. 동물의 생김새. 그 다음 생활 방식 밑줄 치고 동그라미 2번 적을게요. 그게 뭐랑 관련돼 있대요? 환경 동그라미. 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가 있대요. 즉 동물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동물이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가 뭐 관련이 있다고요? 환경과 관련이 있다. 옆에 적어줄게요. 적응이에요. 적응. 그리고 페이지 109쪽 참고. 적어줄게요. 페이지 109쪽 참고. 이 5학년에 배우는 적응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9쪽 가볼게요. 109쪽. 거기 되어 있죠. 관련 배경 지식에 적응이라고 있어요. 109쪽에 보면 관련 배경 지식 밑에 보면 적응이라고 있는데, 적응이란 읽어볼까요? 주어진 환경 조건에서 한 개체군 내에 널리 퍼져 있으며 자연 선택 과정에서 수세대에 걸쳐 유전으로 성립된 모든 행동적, 형태적 또는 생리적 형질과 이런 형질이 발달해온 과정을 말한다라고 해서 적응은 과정으로서의 의미와 결과물로서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뭐 그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적응이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5개념이 있어. 5개념을 사회에서 쓰는 적응이랑 오해하지 말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보면 110쪽에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5학년 때 배울 거니까 다시 넘어와서 그 적응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적응한다는 건 뭐야? 사회에 적응한다는 표현은 뭐죠? 우리가 환경에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새 회사에 들어갔어. 입사를 딱 했어. 그러면 이 분위기를 읽어야겠죠. 분위기 읽고 사장님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누가 있고, 내 바로 위인 누가 있고, 내가 그 적응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적응은 어떤 거야? 능동적으로 적응한 거야. 그렇죠? 능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적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 생물에서 적응은 그게 아니야.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유전적으로 그런 형질 애들이 선택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예를 들면 사막 여우가 귀가 쫑긋한 이유는 그 당시에 예전에는 사막에 귀가 쫑긋한 여우도 있었을 거고 귀가 좀 덜 쫑긋한 애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런 사막에 살기에 좋아하는 애들이 누구였어요? 열을 방출하기 쉬운 귀가 쫑긋한 애들이었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귀가 좀 덜 쫑긋한 애들은 일찍 죽어버렸어. 그리고 귀가 이렇게 쫑긋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사막 여우 모습이 된 거야. 근데 그 적응을 우리가 사회에서의 적응과 같은 적응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돼요? 여기서 적응은, 생물학적인 적응은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서서히 유전적 형질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물이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의 적응이 절대 아닌 거야. 그거랑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5학년 1학기에 나와 있어요.
그치만 우리 지금 여기서 그거를 지금 3학년 수준에서 뭘 한다? 환경과 이런 생김새가 관련이 있네. 그리고 이런 생활 방식이 이런 환경과 관련이 있네. 당연히 3학년이 뜨겁죠. 뜨거우니까 빨리 뛰어야지.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땅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뭐 다람쥐, 너구리, 두더지, 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특징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개미 이렇게 그려보고요. 관찰해보고. 다음 페이지 23쪽. 그래서 거기 다섯 가지 뭐 그런 동물이 나와 있죠. 공벌레 아까 얘기했죠. 공벌레 뭐였죠? 갑각류였어. 돌 밑이나 낙엽 아래 습한 곳에 살며 밑줄 다리는 7쌍이 있고 걸어다닌다. 그러니까 곤충이 아니에요? 곤충이 아니죠. 다리가 7쌍이나 있대요. 그다음 몸이 여러 개 마디로 되어 있고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만든다. 주면을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그다음 소. 소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 땅강아지 볼까요? 땅강아지. 땅강아지는 땅속에 사는데 다리가 3쌍이 있고요. 그 읽어보면 몸이 머리, 가슴, 배로 구분된다. 그럼 뭐예요? 곤충이네요. 곤충 체크할게요. 그 다음 지렁이는 아까 뭐라고 했죠? 환형동물이라고 했어요. 환형동물. 그 다음 개미도 곤충이죠. 그 정도만 체크하고요.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도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지렁이와 개미와 지렁이, 공벌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재미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4쪽이에요. 사막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 그러니까 사막에 사는 동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뭘 한다? 사막에서 사막여우 그리고 낙타가 나오는데 이게 뭐라고? 적응을 해서 그런 유전적인 얘기가 절대 안 나와. 왜? 지금 3학년 2학기니까. 그렇지만 왜 귀가 클까? 사막에 낙타 발이 왜 굽이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은 관찰하는 그런 차시가 바로 이 3학년 2학기 차시라고 보면 돼요. 볼까요? 사막에서 사는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사막에서 사는 동물 중에 자세하게 알고 싶은 동물을 골라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 동물의 특징을 동물 도감이나 스마트키로 찾아보래요.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뭐가 나왔어? 사막여우가 나왔어. 근데 이거에 대해 설명 안 하죠. 그쵸? 그림을 그려보고 어때요? 그냥 특징. 몸에 비해 귀가 크네요. 귀 속에 털이 많네요.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그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낙타를 그려봅니다. 낙타를 그려보고 이렇게 동물 그림을 그려보고 특징만 적어봐요. 봐봐요. 등에 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대. 그 다음에 긴 다리가 2쌍 있고 발바닥이 넓습니다. 라고 해요. 그 다음 거기 써있죠. 동물의 생김새나 이동 방법 위주로 특징을 적으래요. 생김새나 뭐 이동 방법. 왜 그럴까요? 생김새나 이동 방법 같은 거 보면 얘가 왜 이 환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추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거기 생각해 볼까요? 볼까요? 내가 조사한 동물이 사막에서 잘 살 수 있는 까닭 동그라미. 우리 기초탐구 과정 중에 이거 뭐냐면 추리예요. 추리. 왜? 제가 얘기했잖아. 추리와 예상의 가장 큰 차이. 예상은 뭐라고?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생각해 보는 건 뭐? 예상. 근데 이미 일어난 일 아니면 이미 있는 일을 가지고 내가 원인이 뭘지? 라고 생각하는 거 뭐라고? 추리. 그래서 이건 추리예요. 추리. 볼까요? 다 밑줄 칠게요. 낙타는 혹에 지방이 있어서 먹이가 없어도 며칠 동안 생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이 넓어서 모래에 잘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콧구멍을 여닫을 수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코 속으로 모래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주의점이 더 중요하죠. 사막에서 사는 동물의 특징이 사막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이런 생김새, 이런 것들, 이런 생활 방식이 뭐라고? 왜 사막에서 잘 살 수 있는지와 연결을 지어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볼게요. 뱀. 사막에서 사는 뱀이야. 여기서 뱀은 사막에 사는 뱀이에요. 볼까요? 뜨거운 땅에 닿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들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동한다. 옆에 적어둘게요. 생활 방식. 아까 얘기했죠. 생김새 혹은 뭐였어요? 생활 방식을 통해서 유추하라고 했잖아. 여기서 이거 뭐라고? 생활 방식이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막여우. 몸에 비해 큰 귀 동그라미. 큰 귀를 가지고 있어서 체온 조절을 하며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다. 귀 속에 털로 인해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귀 속으로 모래가 잘 들어가지 않는다. 뭐죠? 생김새네요. 생김새. 적어줄게. 생김새. 저 그 교육과정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그 성취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뭔지. 그 다음 도마뱀. 서 있거나 이동할 때 한 번에 2발씩 번갈아 들어 올리면 열을 식힌다. 뭐죠? 생활 방식이네요. 도마뱀 생활 방식이겠죠? 사막 딱정벌레. 새벽에 땅 위로 나와 몸에 맺힌 이슬을 모아 마셔요. 이거 뭐죠? 생김새. 생김새. 옆에 적어줄게요. 이런 이유가, 이렇게 이슬을 몸에 맺힌 이슬을 모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 적어줄게요. 등에 작은 돌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돌기가 많다는 게 뭐야? 그 안에 그게 은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질. 은결이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수증기 은결된 걸 본인이 마셔요.
그래서 그런 이유. 생김새죠, 생김새. 사막 딱정벌레. 그다음 전갈. 온몸이 딱딱한 껍데기로 되어 있어서 몸에 있는 물이 잘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뭐죠? 생김새죠, 생김새. 그래서 사막거북. 앞다리로 땅을 잘 팔 수 있어서 땅굴을 만들어 뜨거운 낮에 쉴 수 있다. 뭐죠? 생김새네요. 읽어볼게요. 그 이유가 설명이 나와 있죠. 낙타의 긴 다리는 땅바닥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수 있게 한다. 몸통 높이의 공기 온도가 발바닥 둘레보다 10도씨 정도 낮대요. 그러니까 즉 여기 사막 그 모래 거기 온도보다 이 높은 위의 온도가 10도가 정도 낮대요. 그러니까 높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낙타는 몸에 있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잘 흘리지 않으며 배설물에도 수분이 거의 없대요. 그 다음 사막에서 사는 거미, 전갈, 개미와 같은 동물은 밑줄 다리가 길고 빠르게 움직이는 편이다. 뭐죠? 생활 방식이네요. 다리가 긴 건 뭐야? 생김새죠.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몸의 뜨거운 바닥에 닿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대요. 그 다음 사막에서 사는 사막거북, 두꺼비 등은 땅속에서 여름잠을 자기도 한다. 뭐죠? 생활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체크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 26쪽 물에서 사는 동물 특징이에요. 그래서 금붕어 이런 거 관찰합니다. 개구리, 붕어, 조개, 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들이 관찰해보면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 27쪽. 그러니까 그런 모양이 된 거. 그러니까 왜 물속에 사는 동물이 왜 그런 모양일까를 또 뭐로 연결 짓는 거야? 환경과 연관을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차시예요, 지금 계속. 처음에 뭐죠? 수달 체크할게요. 몸이 가늘고 밑줄 발가락에 물과 키. 얘 때문에 뭘 잘해? 헤엄을 잘 치죠. 생김새요, 생김새. 앞으로도 구분 안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제 보면 이제 뭐 생김새인지 생활 방식인지 구분되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굳이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슬기는 뭐냐면 연체동물 중에 하나예요. 연체동물 적어놓을게요. 다슬기, 연체동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개류는 다 뭐라고? 연체동물이에요. 밑에 나오는 전복도 그럼 뭐겠어요? 연체동물이겠네요. 그 다음 물방개는 곤충이에요. 곤충. 다리가 세 쌍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개는 갑각류고, 그 다음에 전복 아까 얘기했죠. 연체동물. 오징어도 연체동물. 그 다음 고등어는 어류죠. 어류. 그런 거 보면 다 뭐야? 특징이랑 보면 뭐가 있죠? 막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헤엄친다. 그 다음에 뭐 배발을 이용해서 붙어서 기어다닌다. 이런 게 다 뭐야? 생김새가 그 물속에 특화된 거야. 그쵸? 사실 이게 다 뭐가 된 거야? 적응한 거예요. 그쵸? 적응한 거지만 지금 사막 2학기 단계에서는 적응했다고 얘기 안 해요. 그쵸? 뭐라고 하죠 지금? 그냥 환경에 맞게끔 얘들이 특화되어 있네. 이런 식으로 특징만 이해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5학년 때 뭐 배운다고? 아,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네. 이게 다 뭐다? 적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지? 과학의 이런 차시들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나온 거고 3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딱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금붕어의 구조와 기능 이것도 한번 볼게요. 눈이 되게 이렇게 크잖아요. 시야가 180도래. 그러니까 180도가 뭐야? 180도면 우리도 180도 안 되나? 사람은 안 되죠. 여기가 안 보이니까 180도 안 되네. 그 다음 콧구멍 밑줄 칠게요. 숨을 쉬는데 이용하는 게 아니야. 이용하지 않고 뭐한대? 오직 냄새를 맡는데 이용한대요. 콧구멍을. 그래서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입은 물을 들이마신 뒤 마신 물을 어디로 보내? 아가미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먹이를 먹어요. 아가미는 뭐와 같은 역할? 포유류의 허파와 같은 역할이에요. 허파와 같은 역할이고 밑줄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호흡이. 옆줄은 뭐냐면 이렇게 옆줄에 쭈쭈쭈 줄이 있는데 구멍이 뚫린 비늘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것으로 밑줄 물속의 진동을 느껴서 물의 흐름이나 다른 동물의 움직임을 느끼는 게 바로 이 옆줄의 기능입니다. 이건 알아둘게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살거나 물속에 살았던 애들을 다 뭐라고 한다? 곤충들 중에 걔네들 그냥 수생곤충이라고 한다. 이 정도 체크할게요.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동물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밑에 보면 28쪽 밑에 보면 박새와 직박골이 뭐야? 여러분 세폴더에서 많이 봤겠지만 조류예요. 조류. 좀 개그친 건데 아무도 웃지 않았을 것 같아. 여러분 막 그거 있잖아. 알집으로 이렇게 세폴더 열면 막 새 이름 뜨잖아요. 옛날에 몰랐는데 저 그때 보면서 박새, 직박골이 이거 공부하면서 실제 그 사진을 본 거야. 드디어 나도.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렸어. 직박골이야 그동안 내가 폴더로만 봐서 미안하다. 라고 저기 올렸더니 애들이 빵빵 웃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웃었을 것 같아. 이게 남자들만 좀 공감하는 게 있어. 아무튼 그 다음에 나비와 매미는 뭐예요? 곤충이죠. 곤충. 어쨌든 날아다니는 동물들은 뭐가 있어? 꼭 조류만 있는 거 아니죠. 곤충도 날아다니죠. 잠자리 같은 거. 그런데 특징이 있다는 거야. 새와 곤충은 어때요? 정말 다른 분류가 되잖아. 근데 애들이 그걸 지금 새니 조류니 곤충이니 분류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날아다니려면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뭐가 있지? 날개가 있네? 이런 정도로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니까 까치와 나비와 잠자리 이런 것들 동물 같은 거 보죠? 대부분 다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죠, 날개. 그러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잘 날 수가 있죠. 그리고 박쥐 얘기도 나옵니다, 박쥐. 여기는 없는데 박쥐 얘기도 거기 있어요. 지도서에는 있는데 사실 그 박쥐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서 제가 뺐어. 근데 박쥐도 어쨌든 뭐가 있어? 날개가 있죠. 근데 박쥐는 근데 포유류예요. 포유류인데 몰랐나요? 포유류인데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새가 아닙니다, 박쥐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새가 날개에 알맞은 까닭 한번 읽어보세요. 가벼워야 돼서 뼈가 되게 가벼워. 여러분 닭뼈 먹은 다음에 치킨 먹고 나면 뼈가 무겁습니까? 되게 가벼워요. 잘라보면 안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가벼워. 그 이유가 뭐냐면 새들은 뼈 자체가 원래 닭은 못 날지만 날기 위해서 뼈 자체가 이렇게 되게 뭐가 우리로 따지면 골다공증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저항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빠른 에너지 대사율과 큰 심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몸의 기관이 날개에 적합해야 돼. 또 시력이 좋아야겠죠. 날려면 잘 봐야 되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곤충의 비행에 설명을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곤충들은 새와 다르죠. 날개라는 게 어때? 뭐가 있어? 막 곤충의 날개들은 새는 어때? 새는 뼈로 이루어져. 뼈가 아니지. 깃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날 수가 있죠. 힘을 줄 수 있는데 곤충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잖아. 보면 어때? 종이장같이 얇아. 근데 어떻게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재밌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원리? 이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이거를 시험 문제 나오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넣어놨어요. 그냥 제가.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3-3입니다. 동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모방 동그라미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우리 생활에 이렇게 동물의 특징을 이용해서 쓰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야. 볼까요? 전신 수영복이 왜 나왔냐면 상어의 피부에는 작게 튀어나온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상어 피부에 있는 작게 튀어나온 부분이 물에 흐르면서 생기는 소용돌이를 막아준다 해서 전신 수영복이 그런 원리가 있대요. 그 다음에 고속열차. 이거는 부리가 길고 날렵한 걸 고속열차 어때요? 모양이 약간 유선형으로 쫙 빠져 있죠. TTX 같은 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고기 저항을 줄이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던가 개코 테이프는 뭐 이렇게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붙이다가 떼고 그 포스트잇 같은 거 말고 테이프 중에 이렇게 여기저기 잘 붙는 게 있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걸 원리가 뭐래요? 도마뱀의 개코 도마뱀의 그런 발바닥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미 로봇 이런 것도 있고 홍합 접착제는 홍합이 어때? 여러분 홍합 먹어만 봤겠지만 홍합이 바위 같은 데 바다에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물에도 그렇게 잘 붙어 있을까라는 그거를 생각해 봐서 물 같은 데도 잘 붙어 있는 접착제를 그걸 원리를 갖고 만들었다라거나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에어컨의 실내기 날개는 혹등고래의 지느러미, 혹을 보호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 관련 배경 지식 그것만 볼게요. 관련 배경 지식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체 모방이라고 해요. 별표. 뭐라고 한다고? 생체 모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체 모사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동물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 생활에 쓰는 거죠. 나중에 보면 식물의 그런 모습도 써요. 식물에 어떤 거 나오냐면 이렇게 여러분 그 벨크로라고 하나요? 찍찍이도 우리 생물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있죠. 막 예를 들면 그 산에 가면 막 붙어가지고 막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 붙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그런 찍찍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생체 모사 또는 생체 모방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32쪽이죠. 이제 4학년 1학기예요. 4학년 1학기 식물의 한 살이는 양이 진짜 많아요. 할 게 많아서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4학년 1학기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 볼게요. 한번 이 단원 지도상의 유의점은 사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하고 나중에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공부를 알아. 지금 내가 읽어봤자 이런 거 배우나 싶을 거 아니야. 근데 한번 읽어는 볼게요. 씨에서 돋은 싹이 땅 위로 나왔을 때가 아니라 이미 땅속의 씨 속에서 변화가 있음을 유의하여 지도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는 한 해살이와 여러 해살이를 구분해요. 근데 사실 두 해살이 식물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해살이 식물을 구분해서 가르치지 않고 얘네들을 어디에 포함시키래요? 여러 해살의 식물에 포함시켜서 지도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다 공부하고 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3-2 성취 기준 밑줄 칠게요. 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 여기까지 밑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식물을 기르면서 한사리를 관찰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먼저 관찰 계획 세우기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어떤 식물을 관찰할지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그 식물을 선택한 까닭을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언제 어디에 어떻게 씨를 심으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씨를 심을 때는 사실 저렇게 적게 심을 때는 120cm 이랑에 4줄로 이렇게 심고요. 많이 심을 때는 이렇게 2줄로 심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물을 기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씨를 심어 관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 씨 심는 방법이라고 해서 거기 사파가 나와 있죠. 별표 칠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화분 바닥에 있는 물 빠짐 구멍을 막이나 뭘로? 작은 돌로 막으래요. 물이 아예 빠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작은 돌 같은 걸로 막아야 돼요. 물이 빠지긴 빠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화분에 거름흙을 4분의 3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밑줄. 씨 크기의 2~3배 깊이로 씨를 심고 흙을 덮어야 돼요. 즉 다시 한번 씨 크기의 2~3배 깊이로 넣고 덮으라는 거야. 너무 깊이 심으면 썩어요. 너무 얇게 심으면 그 다음에 뭐 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니면 동물이 먹어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좋은 거는 그 씨 크기의 2~3배 밑으로 그 정도로 해서 덮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한 2~3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물뿌리개로 물을 충분히 주고요. 햇빛을 팻말을 꽂아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 놓아둡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 옆에 여학생이 말하는 게 있죠. 밑줄 칠게요. 씨를 물에 불려 심으면 뭐래요? 싹이 빨리 튼대요. 그러니까 미리 좀 불려 놓으면 싹이 좀 빨리 튼다. 그 다음 그 뒤 밑에 있는 유의점도 밑줄 칠게요. 오래된 씨나 올해에 채종하여 휴면기가 지나지 않은 씨는 발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좋지 않대요.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씨 중에서도 거기 동그라미 물에 가라앉는 충실한 씨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물에 가라앉는 거 우리 비중 배웠죠. 가라앉으면 얘가 좀 튼튼한 거야. 안에 이렇게 영양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씨를 넣었을 때 물이 좀 가라앉는 게 안에 배젖이나 이런 것들 영양분이 많다고 봐서 잘 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가라앉는 충실한 씨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체크하고요. 다음에 33페이지. 한사리를 관찰한 식물을 선택하는데 대표적인 예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낭콩, 밑줄, 봉숭아, 나팔꽃, 토마토, 고추, 벼,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죠. 이 정도는 한사리를 관찰한 식물로 적절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밑에 나와 있죠. 밑줄 칠게요. 성장 기간이 비교적 짧고 한 해 살이 식물이고요. 짧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잎이나 줄기나 이런 거 구분들이 잘 되는 것들이야. 딱 봤을 때 나중에 자랐을 때도 이거 얘가 잎이네, 얘가 줄기네, 얘가 뭐 열매네,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되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그 예시 정도는 알아둘게요. 그래서 보면 관찰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이렇게 관찰 이렇게 관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요즘엔 스마트폰 재배 일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나와 있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거기다 이렇게 일기장처럼 쓸 수 있는 게 이런 스마트폰 재배 일지다. 그 다음 밑에 보면 1번 식물을 기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관찰할지 관찰 계획서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거기 밑줄 칠 부분만 체크할게요. 네 번째 있는 씨를 심은 날짜, 흔히 놓치는 부분들을 밑줄 치는 거예요. 씨를 심을 날짜와 그 다음에 씨를 심을 곳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씨를 심는 방법에서 그 방법 내용을 밑줄 칠게요. 밑줄 강낭콩의 2~3배 깊이로 씨를 심고 흙을 덮는다. 그 다음 관찰 방법 중에서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밑줄. 그러니까 지금 너 관찰할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정확하게 애들이 알아야 됩니다. 애들이 어떻게 한대요? 강낭콩이 자라는 모습을 관찰 기록장에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서 기록한대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유의점도 밑줄 칠게요. 관찰 계획은 관찰할 식물뿐만 아니라 뭐 하래요? 방금 제가 밑줄 치라고 했던 그 부분, 심을 날짜와 심을 곳, 그 다음에 어떻게 기를 것인지 자세히 쓰도록 하라고 나와 있죠. 애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그 다음에 밑에 팻말에 어떤 내용을 써야 할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쪽 식물의 한사리가 나와 있어요. 식물의 한사리 밑줄.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다시 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식물의 한살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 생명의 연속성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요. 생물체 하나는 생명 활동이 끊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끊기기 마련이지만 밑줄 생식과 유전으로 그 유전 정보는 생명체가 속한 개체군 내에 남아 이어지게 된다. 즉 번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식물의 연속성은 대부분 씨로 번식이 이루어지지만 그게 뭐예요? 유성생식이에요. 씨로 이루어진 건 뭐? 유성생식이야. 대부분 그렇지만 거기 다음 밑줄 꺾고지, 휘무지, 접붙이기 등의 방법으로 번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해서 거기 밑줄 치고 영양생식 혹은 무성생식 적어둘게요.
거기 뭐라고 해? 다시 한번 꺾고지, 휘무지, 접붙이기 등의 방법으로 번식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옆에다 적어둘게요. 무성생식 혹은 영양생식이야. 페이지 49쪽에 나와 있어요. 적어둘게요. 페이지 49. 즉 여러분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유전적 다양성을 위해서는 C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무성생식이 좋을까요? 당연히 C로 이렇게 번식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좋겠죠. 왜? 영양생식은 말 그대로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무성생식이란 말은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과일 같은 거 재배할 때 많이 써요. 왜? 씨 없는 바나나 같은 거 아니면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개발했어. 그럼 얘네들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 씨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같은 방법, 같은 체세포 분열 방식으로 길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뭐 꺾고질 한다거나 휘무질 한다거나 해서 이런 무성생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얘랑 DNA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번식을 한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언제 한번 예를 들면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바나나가 유전적 다양성이 되게 적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는 바나나에 씨가 없죠. 그렇게 개발했다는 건 뭐야? 인위적으로 그렇게 씨가 없는 거를 교배를 통해서 어떤 특정 애를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무성생식을 통해서 계속 개발했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뭐에 취약하냐면 병충해에 취약해요. 어떤 한 병충해가 휩쓸면 얘가 타겟이 되면 다 똑같죠. 거의 비슷한 애들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다 한 번에 작살이 나는 거야.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그런 거에 취약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해요. 특히 우리가 먹는 과일 같은 것들이 그래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면 이건 사람의 편의에 위해서 당도를 높이거나 뭐 이런 식의 편의를 위해서 씨를 없앴거나 이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거는 유전자 조작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돌연변을 이용한 거죠. 한마디로 돌연변을 이용해서 더 다네? 그럼 다네들끼리 교잡하고 그 다음에 얘네가 씨가 없어졌네? 그럼 얘네들끼리 계속 교잡하고 이런 식이 된 건데 걔네들의 특징이 뭐야?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충해가 한번 일어나면 마장마장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성생식의 단점은 그런 거예요. 쉬운 장점은 또 뭐야? 쉽게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꽂기만 해도 이게 나무를 꽂아서 꽂기만 해도 자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잘 자라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성생식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DNA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 5개념 바로잡기. 종류가 같은 씨는 생김새도 모두 같다. 아니에요. 강낭콩이라고 해도 모양이랑 색깔이랑 엄청 다른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물의 씨를 너무 깊게 심어야 된다? 아니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씨 크기의 2~3배 깊이로 흙을 덮어주면 알맞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얘기 나왔던 거. 씨 크기의 2~3배 밑으로 이렇게 심어라. 다음 페이지. 되게 중요합니다. 35쪽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13-1 성취 기준 별표. 씨가 싹 트거나 자라야 돼 필요한 조건 밑줄, 치고 1번 물, 2번 적당한 온도.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필요한 조건이 발아의 조건이에요. 발아의 조건. 씨가 싹 트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물과 적당한 온도예요. 빛은 아니에요. 흔히 오해할 수 있어. 빛도 발아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빛은 아닙니다. 빛은 아니에요. 그 설명이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물과 적당한 온도다. 거기 성취 기준 해설도 별표 칠게요. 씨가 싹 트거나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은 밑줄 물과 온도로 한정하여 탐구하되. 그쵸? 우리가 4학년 때 배우는 건 뭐라고요? 물과 온도. 다만 통합 탐구 과정 요소인 변인 통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인 통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왜? 물 아니면 온도 이것만 하려면 나머지 조건은 통제해야 되죠. 그거를 애들한테 변인 통제 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한대요? 밑줄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래요.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이라는 용어를 써라. 그 다음 탐구활동 2번 읽어볼게요. 씨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 알아보기라고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이란 말이 나왔어요. 거기 적어둘게요. 실험군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적어둘게요. 독립변인을 작용해서 독립변인 작용 적어둘게요. 독립변인 작용. 내가 적는 게 나으려나? 실험군에 동그라미 치고 독립변인 작용. 독립변인이 뭐예요? 내가 온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게 바로 독립변인인 거야. 그렇죠? 이거를 작용해서 뭐가 바뀌죠? 종속변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실험군이야. 내가 예를 들면 온도를 물에 따른 발화의 조건을 알고 싶어. 그러면 물을 준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독립변인, 이 실험군인 거야. 독립변인을 작용했죠. 그래서 종속변인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대조군은 뭐냐면 변인 통제만 하는 것. 대조군은 동그라미 치고 변인 통제만 하는 것. 그러니까 얘가 작용시킨 거와 그다음에 작용하지 않은 것이 포인트죠. 포인트.
어쨌든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 것으로서 밑줄 비교 실험이 동일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래요. 나머지 조건이 다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2차 시에는 예상 관찰 설명 POE 모형을 적용했네요. POE 모형. 그 다음 조작 변인, 통제 변이란 말 대신에 뭐 하래요? 다르게 할 조건과 같게 할 조건을 사용하래요. 그 다음 C가 싹 트는데 필요한 조건에서 빛을 실험 조건으로 다루는 것도 가능하대요. 하지만 공기를 실험 조건으로 정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대요. 공기가 필요하긴 한데 공기를 조건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했어? 빛을 뭐라고 했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했지만 빛을 실험 조건으로 쓸 수는 있어요. 뒤에 그런 실험이 있긴 있어. 알루미늄 접시로 이렇게 빛을 가려본다거나. 그렇지만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 교육 과정에 나온 거는 뭐만 다루라고요? 물과 적당한 온도만 다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구 방법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상하기, 관찰하기 이렇게 그 다음에 설명하기까지 해서 뭐 하냐면 물 준 강낭콩, 그 다음에 물 주지 않는 강낭콩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보고 실제로 물을 준 것만 뭐해? 싹을 틉니다. 싹을 터요. 마지막 35쪽 밑에 거 볼게요. 35쪽 밑에 주의점 보겠습니다. 강낭콩에 하얀색 배꼽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하래요? 물에 닿도록 두래요. 탈지면에 닿으라고 하는 거죠. 탈지면에 물 뿌릴 거니까. 밑줄 배꼽이 위로 향해 있는 경우는 싹이 트지 않을 수가 있대요. 그 부분 체크할게요. 그 다음 C가 잘 싹 트는 환경은 온도는 18도에서 25도씨를 유지하면서 물을 충분히 주되 C가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C의 종류 다 다르지만 C를 파종하기 하루 전에 물에 담가두어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 파종하면 발화율이 높아지긴 한대요. 그래서 아까 그 꼬맹이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C를 하루 전날 물에 담가놓으면 좀 잘 발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 36쪽 넘어와서 설명하기에서 C가 싹 트는 데 필요한 조건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탐구 결과를 볼게요. 1번 다르게 할 조건을 물로 했더니 같게 할 조건이 뭐죠? 공기, 온도, 뭐 탈지면, 페트리 접시 등등 이런 거 같게 하래.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주의점 볼게요. 밑줄 같게 할 조건에 학생들이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 뭐 하래? 변인 통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래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변인 통제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르게 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같게 할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애들이 써보게 함으로써 변인 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을 잡게 하라는 거죠. 4학년 1학기니까. 그럼 2번에 있는 옆에 물을 준 것은 무슨 군이에요? 실험군이죠. 실험군. 적어둘게요. 물을 주지 않은 게 뭐야? 대조군이죠. 그 부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에 있는 유의점 볼까요? 밑줄 교육과정에는 C가 싹 트는 데 필요한 조건을 뭐만 다루도록 되어 있대? 물과 적정한 온도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물과 온도 정도 이렇게 체크합니다. 실제로 실험은 뭐 하냐면 물만 합니다. 물만 했잖아. 탈지만 했잖아요. 근데 온도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실제로 온도를 가지고 실험하기엔 조금 어렵죠.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물과 적당한 온도가 필요한데 뭐 하나는 냉장고에 둘 거고 그 실험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는 하라는 얘기야. 온도가 필요하다. 그 다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련 배경 지식에 C라는 게 나오죠. C 종자가 있어요. C 속에는 새로운 식물이 될 부분인 배 동그라미. 배 또는 씨눈이라고 한대. 이 배와 그 다음에 C가 싹 터서 자라는 데 필요한 양분이 저장되어 있는 배젖 동그라미. 배젖이 있대요. 배와 배젖. 용어 같은 거 꼭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거 부분에서는 이 생명 영역에서는 용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배, 그 다음에 배젖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 씨 속의 배는 자라서 잎, 줄기, 뿌리가 될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줄 씨 속의 잎과 뿌리는 배젖에 있는 양분으로 광합성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 밑줄. 그래서 빛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해돼요? 빛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광발화씨라고 해.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씨가 있지만 얘네들 어떤 거 특히 담배씨 같은 게 있어요. 담배잎 씨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광발화씨라고 하더라도 질산염 처리하거나 고온 처리를 하면 발화해요. 그 말은 뭐야? 빛이 꼭 필요하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실제로 광합성을 해야 되지만 모든 식물들은 어떻다고? 배젖이라는 애들이 있어서 발화하기까지는 애들이 양분이 있어. 그래서 빛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식물은 광합성을 하잖아.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얻지. 하지만 C는 어떻다고? 이미 양분이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빛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C의 싹트기, 발아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C는 알맞은 온도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면 껍질이 부풀면서 싹이 튼대요. 식물의 씨가 싹 터서 자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조건에는 보통 온도, 습도, 토양, 공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발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싹이 트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외에도 싹이 트지 못하는 까닭으로 다음 페이지 37쪽 열매를 너무 일찍 수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너무 일찍 수확하면 씨가 바라지 않는데, 즉 씨가 완전히 성숙하여 싹을 트일 수 있을 만큼 익기 전에 수확한 경우, 즉 여러분 열매 같은 걸 너무 빨리 수확하면 거기에 있는 씨들은 자라지 못할 수도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적어둘게요. 빛은 아니라고. 빛은 아까 말했잖아. 그 뭐가 아니라고? 씨가 싹 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다음 이거 좀 중요합니다. 배젖이 없는 씨와 배젖이 있는 씨. 아까 배젖이 뭐라고 했어? 양분을 저장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게 없는 씨도 있대요. 그럼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씨는 배젖이 발달한 씨 뭐라고 하냐면 유배유라고 합니다. 유배유 종자. 이런 거 용어가 어려워.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용어들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외울 게 많아요. 4학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배젖이 발달하지 않은 씨를 뭐라고 하는데 무배유 종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밑줄 배젖이 없는 씨, 즉 발달하지 않은 씨는 배젖의 영양물질이, 계속 밑줄 칠게요. 떡잎에 흡수돼요. 떡잎의 크기가 크고요. 발화할 때 뭐래? 떡잎의 영양물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밑줄 치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볼게요. 배젖이 없다는 말이 뭐야? 배젖이 없어? 아까 뭐라고 했어? 배젖이 뭐라고 했어? 양분을 저장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의 젖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배가 클 젖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젖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떡잎에 다이렉트 저장된 거야. 이해돼요? 거기서 옆에 적어둘게요. 배젖이 없는 씨 밑에 보면 송 모양의 떡잎이 되어 있죠. 떡잎 동그라미 치고 양분 저장 써놓을게요. 즉 양분 저장이라고 써놓고 영어로 다이렉트라고 적어둘게요. 즉 떡잎에 양분이 있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배젖이라는 놈이 따로 없을 뿐이에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오히려 이 배젖이 없는 씨들이 더 다이렉트한 거야. 그러니까 떡잎 애들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양분을 갖고 있어서 떡잎이 자라면서 떡잎이 쪼그라들어. 실제로 본잎이 자라죠. 나중에 본잎이 자라야 되는데 본잎이 자라면서 이 떡잎에서 양분을 다이렉트로 전달해 주는 거야. 이게 돼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배젖이 있는 씨는 거기다가 배젖과 떡잎 동그라미 둘 다 칠게요. 배젖 옆에다가 성 모양의 떡잎 왼쪽에 있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젖이라고 있죠. 동그라미 치고 배젖에서 떡잎을 화살표 주면서 이렇게 배젖, 떡잎, 옆에다 영어 적어둘게요. 내가 적어놓은 거야. 딜리버리야. 얘는 배달이야, 배달.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배젖에서 떡잎한테 영양분을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로 한 단계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연 이 식물의 입장에 봤을 때 얘가 좋냐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쵸?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배젖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 배젖이 영양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영양분을 떡잎한테 얘는 어떤 스타일이야? 다 딜리버리 해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젖이 있다라는 게 뭐라고? 배젖에서 떡잎으로 딜리버리 시켜야 되고 양분이 나중에 뭐 본잎으로도 딜리버리 한번 해줘야 돼. 본잎이 자랄 때 양분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한 단계가 더 있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배젖이 있다라는 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있네. 배젖이 없는 애들은 떡잎이 다이렉트로 양분이 저장돼 있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면 어때요? 떡잎이 커요. 왼쪽에 배젖이 없는 거 보면 이 송 모양, 이 콩 같은 거 보면 이 전부 다 떡잎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양분이 저장돼 있는 거고, 오른쪽 보면 떡잎이 조그맣고요. 배젖이라는 놈이 안에 우리가 먹는 옥수수 그게 배젖인 거야. 먹는 그 양분이. 이해되시죠? 걔에서 떡잎으로 전달됐다가 나중에 걔가 또 뭐가 돼? 본잎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단계 더 있는 거죠. 배젖이 있는 씨들이 딜리버리 해주셔야 돼요. 2번 해줘야 돼. 근데 배젖이 없는 것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저장돼 있다. 어디에? 떡잎에. 라고 생각하면 쉽죠? 이 정도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대 나와서 이 정도 설명하면 이해돼야 돼. 근데 아까 그 설명만 읽으면 좀 어려워요. 봐봐. 그렇잖아. 다시 읽어봐. 배젖이 발달하지 않는 씨는 배젖의 영양물질이 떡잎에 흡수되어 떡잎의 크기가 크고 발화할 때 떡잎 영양물질 사용한다 라는 말을 듣고 이걸 바로 다이렉트로 얘가 쓴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방금 제가 설명한 거로 이해하면 얘는 떡잎 영양분이 저장돼 있네. 그 다음에 배젖이 있는 애들은 배젖에서 떡잎으로 한번 배달해 줘야 되네 라고 이해가 빠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강사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이거 읽었을 때 바로 이렇게 이해되는 사람은 강사가 필요 없죠. 필요 없어. 왜 강사가 필요해? 이거 읽어서 바로 이해됐으면 나는 임고 80점 이상 맞겠죠. 근데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강사들이 필요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해가 한 단계 조금 여러분이 할 거를 조금 덜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강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혼자 공부해도 돼. 사실 임고는 혼자 공부해도 돼요. 사실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이해하기란 할 게 너무 많다 이거지. 그러기에는. 그래서 강사들의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요약된 거를 보는 이유가, 설명을 들은 이유가 이런 시간을 줄이고 본인 공부할 시간을 늘려야 되거든.
근데 이런 쓸데없는 거에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제가 했던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했다고 생각할까? 지도서 읽어가면서 이거 뭘까? 검색해봐. 네이버 검색해보고 배젓이 뭐야? 이거 한창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말했잖아. 근데 이거 하다 보면 한 두세 시간 간다니까?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럼 그런 시간을 여러분 아껴서 뭐 하는 거야? 외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강사들이 필요한 이유야.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특히 초등 임용 방대한 양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래서 너무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 볼게요. 종자식물을 볼게요. 종자식물. 우리 식물을 어떻게 번식 방법을 통해서 종자식물, 포자식물로 나눠요. 종자, 그러니까 씨야, 씨. 한마디로 종자가 뭐예요? 씨예요. 씨로 번식하는 게 뭐라고? 종자식물. 근데 그 중에서도 씨방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할 거야, 나중에. 씨방이 있는 애들을 속씨식물이라고 하고요. 없는 애들을 거치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씨방이 있어야만 꽃이 펴요. 그래서 거치식물들, 소나무 생각하면 돼. 소나무 꽃이 있나? 실제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꽃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예쁘다 하는 꽃이 있는 식물을 현화식물이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은 속씨식물에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거치식물은 딱 보면, 느낌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예쁜 꽃집에서 파는 꽃들은 거치식물이 없어요. 대부분 속씨식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속씨식물을 또 뭘로 나누냐? 떡잎수로, 떡잎이 두 개 있는 걸 뭐 쌍떡잎 식물이라고 하고, 떡잎이 하나를 외떡잎 식물이라고 한다. 이거 정도는 알아둘게요. 이 모양은 알아야 돼. 이 그 표 모양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씨로 자선을 번식한다고 하여 씨식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걸 종자식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종자식물을 뭐라고 하는데요? 겉씨식물과 속씨식물로 나눌 수가 있대요. 그 다음 이 씨는 꽃가루 바지라고 하는 수분 과정을 거쳐서 이 수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요. 밑줄 칠게요. 겉씨식물은 이 씨방이 없어서 밑씨가 겉으로 드러나 보여. 그거 바로 겉씨식물이라고 하고요. 속씨식물 밑줄 칠게요. 꽃이 피는 현화식물 얘기했죠? 동그라미 현화식물로 밑씨가 씨방 속에서 발달하고요. 이 씨방이 성숙하면 열매가 됩니다. 열매가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있는 거 한사리 관찰에 적합한 식물 별표 칠게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우리 교육과정에서 꼭 강낭콩을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관찰했을 때 강낭콩만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적합한 이유들이 있어요. 밑줄 칠게요. 이 한사리 관찰을 해야 되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이걸 이 한사리 관찰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 차시 하고 끝날 게 아니야. 이거 계속 지금 어디죠? 교실이든 어디 바깥이든 놓고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학기, 두 학기 끝났을 때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학년 1학기에 있지만 아마 이렇게 쭉 봐야 돼. 쭉 봐야 되는 그런 이 관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볼까요? 밑줄. 한 살의 기간이 짧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씨에서 열매로 가고 자라야 된다.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잎, 줄기, 꽃, 열매 구분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적당하고 또 모두 있어야 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구할 수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 관리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한 식물로서 뭐가 되는데 밑줄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밑줄 옥수수, 해바라기, 벼, 분꽃, 방울토마토, 고추, 봉숭아 등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옥수수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커지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뭘 쓰냐면 그래서 강낭콩이나 고추나 봉숭아 등을 쓰죠. 방울토마토 요 정도. 그다음 씨가 싹 트는데 동그라미 빛이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여기서 빛이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알아보는 실험을 합니다. 알루미늄 접시를 사용하여 빛을 가린 경우와 빛을 받은 경우 중 어느 경우에 강낭콩 싹이 트기인지 알아본다. 그 다음 알루미늄 접시로 빛을 가릴 때는 밑줄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 공기를 통하게 하여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고. 이게 뭐예요? 변인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빛만 알아보고 싶은데 알루미늄 박스로 넣어놓으면 어때요? 온도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될 수 있으니 뭐 하라는 거야? 구멍을 자꾸 뚫어놔서 공기를 통하게 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라. 즉 뭐 하는 거예요? 변인 통제하는 거예요. 그다음 38쪽. 바람이 부는 경우는 알루미늄 접시가 날아가지 않도록 무게가 적당한 물건을 올려놓는다. 그게 알루미늄 접시 외에 구멍이 뚫린 상자를 이용해도 좋다라고 됐어. 거기 볼까요? 밑에 볼까요? 빛을 가린 경우와 빛을 받은 경우 모두 뭐하래? 싹이 텄다. 그러니까 얘는 크게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5개년 바로잡기 볼게요. 씨가 싹 트려면 빛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이러한 씨가 싹 틀 때 빛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대요. 이런 씨를 뭐라고 하는데? 광바라 씨라고 한대요. 동그라미 광바라 씨.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그러나 그 다음 밑줄. 이런 밑줄 칠게요. 광바라 씨라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을 거예요.
담배씨 같은 경우는 질산염으로 처리하거나 고온 처리를 하면 어두운 곳에서도 발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발레죠, 발레. 그쵸? 빛이 필요하지 않은 발레가 있기 때문에 꼭 빛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탐구활동 3번 씨가 싹 트는 과정 관찰하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강낭콩이 싹 트서 자라는 과정 밑에 그림 있죠? 거기 7에서 11쪽에 있는 거 보면은 떡잎 2장이 나옵니다. 체크할게요. 그러니까 얘 뭐예요? 강낭콩은 쌍떡잎 식물이겠네요. 그 정도 체크할게요. 떡잎 2장이 나온다. 쌍떡잎 식물이다. 다음 페이지 39쪽에 있는 것도 2번에서 거기 볼까요? 딱딱하다, 부푼다, 뿌리가 나온다. 애들이 그린 거 옆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밑줄 떡잎 2장 사이로 본잎이 나온다. 쌍떡잎 식물이라는 거 이런 거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 관련 배경 지식 보겠습니다. 1번 강낭콩 씨가 싹 트는 과정. 강낭콩 속에는 뭐가 있대요?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이 있다. 이게 뭐예요? 배와 배저 중에 배죠, 배. 그죠? 어떤 부분? 뿌리, 줄기, 잎이 될 부분. 이게 뭐라고? 배예요, 배. 그 다음 밑에 옥수수에 싹 트는 과정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외떡잎 식물입니다. 강낭콩은 뭐였어요? 방금 쌍떡잎 식물이었는데 옥수수는 뭐라고? 외떡잎 식물이야. 볼게요. 옥수수의 발화 과정도 쌍떡잎 식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본잎이 생장한다. 그러나 밑줄 외떡잎 식물에서는 떡잎 사계 동그라미 떡잎 사계가 본잎을 둘러싸고 있어 본잎을 보호하면서 흙을 뚫고 자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떡잎 사계의 유무를 통해서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을 구분할 수가 있죠. 즉 강낭콩은 쌍떡잎 식물이고 떡잎 사계라는 애가 없어. 떡잎 2장이 그냥 이렇게 나와. 떡잎 2개가 나와. 그리고 나중에 본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외떡잎은 떡잎 하나죠. 떡잎 하나니까 그 위로 뭐가 있어? 떡잎 사계라는 놈이 가로주면서 나와. 이해되시죠?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 이런 떡잎 사계가 만들어주는 통로를 통해서 본잎은 나중에 이제 안전하게 토양과의 직접적인 마찰 없이 위로 자랄 수 있어요. 그 다음 옥수수의 떡잎은 뭐라고 하는데 배반 동그라미 배반이라고 하며 원통 모양으로 초기 생장 동안 배젖으로부터 양분의 흡수만을 담당한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쌍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과 배젖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배젖이 있으면서도 쌍떡잎, 외떡잎 구분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이 좀 꼬였는데 배젖의 유무를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 딜리버리 뭐 이거 얘기하면서 나왔잖아. 얘와 외떡잎, 쌍떡잎은 구분이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배젖이 있는 것 중에서도 외떡잎이 있을 수 있고 쌍떡잎이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은 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체크해 두시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래? 옥수수의 떡잎은 배반이라고 해서 초기 모양으로 배젖으로부터 양분의 흡수만을 담당한다. 지금 얘는 뭐야? 배젖이 있는 애네요. 그렇죠? 그런 것만 알면 돼요. 옥수수는 뭐라고? 옥수수는 배젖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젖이 있는 애들 뭐라고 했을까? 배젖으로부터 떡잎으로 뭐 한다고? 딜리버리 한다고 했잖아. 그 정도만 체크할게요. 그런 얘기 나와 있잖아. 옥수수의 떡잎은 배반이라고 하며 원통 모양으로 초기 생장 동안 어디로부터? 배젖으로부터 양분의 흡수만을 담당한다. 이런 식의 체크해 놓을게요. 40쪽에서 거기 옥수수 모양 그 나와야죠. 거기 4번이랑 5번 체크할게요. 5번, 4번이랑 5번. 떡잎 사계가 나온다.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떡잎 사계 사이로 뭐가 나오는데 본잎이 나온다. 이런 부분 체크하고요. 그 다음 떡잎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해요. 식물의 씨가 싹트기 위해서는 배젖에 있는 양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나오죠. 강낭콩과 같이 배젖이 아닌 떡잎에 양분이 있는 식물. 아까 얘기했죠. 배젖이 없는 식물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물은 떡잎에 있는 양분 자체로 싹을 틔운 다음 다이렉트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음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가 있대요. 여기까지 밑줄. 즉 강낭콩은 배젖이 없어요. 그리고 싹이 트고 밑줄. 본잎이 자라면서 이 떡잎에 있는 양분이 사용되면 당연히 이 떡잎은 쭈글쭈글해지고 나중엔 이렇게 시들어져서 떨어집니다. 즉 배젖이 없고 떡잎으로 다이렉트로 주는 애들은 떡잎 자체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본잎이 나오게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진다. 그 부분 체크할게요. 그다음 4번 5개년 바로잡기. 5개년 뭐예요? 강낭콩의 배꼽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배꼽은 사실 뭐냐면 콩 같은 거. 콩류 뭐예요? 여러분 그 일식집 가면 에다맘에 본 적 있죠? 이렇게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렇게 안에 콩 들어있는 거 먹어본 적 있어요? 있을 거예요. 콩은 이렇게 자라. 자라면 이 꼬투리에 콩들이 붙어있는 이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요게 바로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뿌리가 아닌 거야.
이해되시죠? 이 꼬투리에, 그러니까 우리로 사람으로 치면 이 배꼽인 거야. 그러니까 배꼽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서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써 있어요. 강낭콩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얀색의 배꼽을 볼 수 있는데 이 배꼽은 뭐래요? 강낭콩의 밑줄 꼬투리 안에 붙어 있던 부분이래요. 이해되시죠? 사람의 배꼽처럼 탯줄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 꼬투리 안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일 뿐이야. 그래서 학생들은 이 부분에서 뿌리가 나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밑줄 실제로 강낭콩의 뿌리는 배꼽의 윗부분에서 나오기 시작한대요. 배꼽이 아니라 배꼽의 윗부분에 나오기 시작한대. 그래서 지도방을 어떻게 하래? 강낭콩에 싹 트는 거 관찰할 때 학생들에게 밑줄 배꼽의 위치와 그다음 나중에 뿌리가 나오는 위치를 돋보기 또는 육안으로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하래요. 실제로 보여주면 얘들아 배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서 나와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실 속 모양 관찰하기 좋은 실은 뭐가 있냐면 우리 먹는 감 있죠? 감씨가 이렇게 좋대요. 보면 이렇게 딱 구분이 잘 돼 있어. 이렇게 실 속을 관찰하기 전에 감씨 정도, 감의 씨가 관찰하기가 좋고요. 다음 페이지 41쪽 실을 쪼개는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실을 쪼개는 방법 읽어보시고 실을 관찰할 때 필요한 도구는 시의 속 모양이나 겉모양 관찰할 때는 돋보기 동그라미, 아까 뭐라고 했어? 돋보기 감각 확장 기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실체 현미경이 나왔는데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지도서에 나오는 현미경의 종류는 실체 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으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실체 현미경도 광학 현미경의 종류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실체 현미경은 그냥 옆에 적어줄게요. 배율이 좋은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실체 현미경은 그냥 배율이 좋은 돋보기고 광학 현미경은 좀 약간 달라요.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되시죠? 그래서 생각해봐. 돋보기 보면 뒤집어져요?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보는 그대로 이렇게 확대가 되죠. 그래서 실체 현미경은 보면 그대로 확대가 돼. 그런데 광학 현미경은 뒤집어서 보여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 왜냐면 이렇게 배율을 막 뭘 통과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거꾸로 보이거든. 그거를 정립됐다 도립 현상이다 설명을 해요. 즉 정립은 뭐야? 정립 그대로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실체 현미경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배율이 엄청 좋은 그냥 돋보기네 라고 생각하면 돼. 실체 현미경은. 근데 광학 현미경이랑 얘가 나오면 얘는 뭔가 막 렌즈를 통과해서 애들이 상이 뒤집어지네. 그래서 얘는 도립이에요. 도립. 상이 도립이야.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했을 때 실체 현미경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배율이 엄청나게 좋은 돋보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참고활동 4번 들어갈게요.